머리를 잘 쓴 거예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없는데 시장에 니즈는 있어요. 5년 뒤에도 안전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보다 높은 기업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봉이 김선달도 이 정도 이익은 못 봤을 거예요. 뭐 9월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다들 조정 얘기를 하니까 자금 비축해 둬야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해외에서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수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상대가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테슬라죠. 네. 네, 그래서 LG엔솔의 이번 수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한국 기업하고 함께 생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독자 생산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LFP 배터리의 수요는 지금 전세적으로 되게 커지고 있죠. 첫 번째 수요가 커지는 것은 ES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에너지 전력 생산이 많아지면서 ESS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ESS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전력 공급망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고 메타의 대표인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AI 산업에서의 병목 현상은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자신들은 돈이 많고 뭐 칩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메타가 짓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 중에 하나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내년에 오픈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1기가와트시예요. 자, 1기가와트시는요.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전력을 본인들이 순수하게 만들면 모르겠는데 주변 도시하고 또 나눴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되려면 이것이 원자력에 의해서 생산되더라도 중간에 ESS가 요즘 있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되니까. 네, 저장을 해서 전력이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원자력까지도 포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빅테크들이 아리백에 다 가입돼 있다는 거죠.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를 2030년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쓰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여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뭐 정책적으로 함의해서 원자력을 쓰더라도 원자력은 지금부터 해도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 짓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ESS가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죠. ESS가 엄청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중저가 차량을 지금 한 10월 달에 판매를 시작할 거로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중저가 차량 가려면 3원계보다는 LFP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ESS는 맞아. ESS는 여러분 반드시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3원계가 들어가지 않죠. 가격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충전과 방전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LFP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성장하고 있는 ESS 산업에서 LFP 배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2025년 올해 10월부터 판매가 될 모델 Y의 중저가 차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급형 차량에도 LFP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전기차의 전체 코스트 중에서 한 50%를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사실은 자동차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가장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뭐 글래스를 위에 있는 글래스를 갖다가 일반 전통적인 철로 바꾼다고 해도 거기서 아낄 수 있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배터리에서 아껴야 되는 건데요. 이 LFP 배터리가 테슬라가 엄청나게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LFP 배터리는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특히 CATL이 가장 넘버1 생산자로 있었고 2위가 BYD가 LFP 배터리를 생산하죠. 그런데 이 LFP 배터리를 미국에 수입하려면 이제는 관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관세를 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의 관세를 낸다고 우리 그냥 가정을 하고 또 뭐 25%를 협상을 해서 15%로 줄였다고 해도 그러면 15%만큼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ESS에서 지난 분기 실적 보면은 테슬라가 38%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15%를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10%를 반납하든 맥스 20%를 반납하든 대단히 영업이익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여러분 CATL과 협력하여 나름 CATL에 있는 공장 설비를 뜯어와서 지금 미국에다가 너바다에다가 지금 LFP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월이나 9월부터 가동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요. 근데
ESS에 들어갈 LFP 배터리까지는 생산할 용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LG에게 위탁함으로써 LG에게서 지금 되게 물량이 지금 큰 물량이 들어간 이유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LFP 배터리 미국 시장에서는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LG 엔솔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고, LG 엔솔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것은 지금 사실은 CATL과 BYD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오버 캐파시티, 즉 과잉 생산해 버린다라는 거죠. 과잉 생산이 가지고 있는 것의 거꾸로의 함의는 뭐냐면 평균 생산 단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평균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만큼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옆에 경쟁 업체들, 지금 뭐 유럽 기업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기업들 문 닫는 이유가 도저히 중국 업체들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고, EU 집행위가 중국 가서 맨날 하는 것이 태양광하고 배터리 좀 제발 좀 과잉 생산 좀 하지 말아라. 이거 부당 경쟁이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LFP 배터리를 포트폴리오에서 늘려가고 있는데 고객사가 적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 평균 단가를 CATL 수준과 BYD 수준으로 LG가 맞추기를 지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시장을 열어주면 LG는 테슬라에게 LFP 배터리를 팔아서도 돈을 벌지만 이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전체 LG 엔솔이 만드는 LFP 배터리의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외의 시장에서도 LFP 배터리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LG 엔솔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반도체부터 뭐 배터리,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조선까지 네. 계속해서 이 한국 기업들이 이 미국 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것이 사실은 미중 갈등에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죠. 그런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도 실리 외교를 해야 되고 경제도 실리 외교를 해야 되고, 저는 필요하다면 박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중국도 우리가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중국에서 중간재도 많이 들여와서 저희도 또 산업 수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분명하게 저는 기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고, 첫 번째 이 기회를 열었던 건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죠. 사실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미국으로 수입이 안 되면서 관세가 100%가 넘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이미. 그러다 보니까 현대나 기아차에게는 1,000원이 따랐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규모 있게 팔리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한국에선 팔리지도 않는 전기차를 정말로 많이 팔면서 현대기아차가 정말 발전의 모멘텀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들, 이것도 미중 갈등에서 우리에게 벌려졌던 작지 않은 큰 값진 틈새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틈새가 이제 조선업에도 열리는 거고, 이 틈새가 지금 배터리에도 열리는 거고, 이 틈새가 사실은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터 있었던 거죠. 미중 갈등은. 그러면서 사실은 칩 액트에 의해서, 반도체법에 의해서 사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보조금을 바이든 정부부터 받았던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보조금은 줄이지 않았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은 줄였어도 반도체 생산 기지를, 이것도 하나의 제조업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 몇 안 되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정책이 칩 액트.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틈이 열렸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삼성 반도체에게도 열렸다는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내수 시장도 위축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수출 경제에도 대단히 흔들린 부분들이 있었죠. 중국하고 경쟁되면서 화학 시장들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들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에게 다양한 큰 산업, 한국에서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죠. 반도체, 자동차의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에서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이후로 더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로 잘 잡아야겠네요. 네. 테슬라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네. 테슬라가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에 발표된 또 판매량 보니까 중국에서 또 판매량 감소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저가형 EV 출시로 뭐 반등의 신호탄을 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이 테슬라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는 상당히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분명히 성격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많이 팔려야 여기다가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해서 서비스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계속해서 꾸준히 팔려야 된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꽤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사실은 자동차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여기에 탄소 배출권을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정말 오래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은 거죠. 하지만 누적된 370억 달러에 가까운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건데요. 뭔 말이냐면 AI하고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그렇죠. 네. 카펙스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시키는데도 엄청난 데이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여기에도 고급 인재들 인건비 높은 인재들 계속 필요로 하죠.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얼마나 많이 티머스 여기다 R&D 투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말도 못하게 있어야 되죠. 이거를 제조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의 벤더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부품 하나 하려고 하면은 정말 웬만하면은 큰 투자 받지 않으면 이거는 망하는 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얼마나 휴머노이드 사업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테슬라는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휴머노이드를 자기가 벌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백오피스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백오피스라는 건 뒤에 그건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규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백오피스를 운영하면서 이 모니터로 다 봐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현재는 당장 못 보더라도 계속해서 운영 테스트 해야 되죠. 옆에 안전감독관 당분간 앉아 있어야 되죠.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누적된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이것들을 메꾸고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 기업에서 이런 KPX 투자가 이렇게 높은 기업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대하게 하고 있는 건 훌륭하긴 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이 안 좋으면 이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테슬라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못하다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매출의 하락을 에너지 부분에서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 테슬라에게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캐시카우거든요.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에너지 부분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38%예요. 어마어마하게 떼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H100이나 블랙일만큼 벌어다 주진 못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그건 60%니까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래서 테슬라도 이거 결코 이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아닌 ESS라는 하드웨어에서 30%대 전후해서 영업이익률을 분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걷어낸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하이의 이 메가팩 공장마저도 완전히 양산 체계로 돌아갔다라는 것. 이 부분은 테슬라가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권이 수익이 이제 많이 줄었죠. 50% 이번에 벌써 줄었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유럽이 남아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해도 에너지 부분에서 이 이행을 맡아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3분기부터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3분기에서 테슬라 모델 Y나 특히 미국 시장에서 뭐 중국 시장에서는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것 그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모델 3개가 지금 출시하잖아요. 하나는 보급형 저가형 모델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이것도 나가죠. 그다음에 모델 Y의 L 버전 즉 3열까지 되는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판매가 되고요. 모델 3의 퍼포먼스가 또 판매가 되죠. 그래서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3원계 배터리가 들어서 주행 거리가 500km가 넘어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중국에서도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는 이런 모델들이 출격을 한다라면 뭐 2배로 성장하고 이러진 않더라도 현재 중국에서의 높은 판매율 같은 경우들은 유지하거나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이제 9월 말일 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선행 구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10월, 11월, 12월에 살려는 사람들은 7,500달러 못 받기 때문에 선행 구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혐오감이 분명하게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폭스바겐 자체 브랜드도 치고 올라오지만 폭스바겐이 동유럽을 공략하기 위한 브랜드죠. 스코다죠. 스코다라는 브랜드에서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주로 원래는 동유럽 거를 산 거죠. 체코 브랜드를.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도 전기차가 잘 되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되게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면서 지금 선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르노나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도 푸조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형 전기차를 지금 유럽에다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피아트도 중저가 차량을 지금 유럽에다 판매를 하면서 사실은 중저가 차량으로 물론 BMW나 벤츠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전기차의 시장 구조가 중저가 차량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에 FSD도 못하고 차량은 비싸고 또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됐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이거보다 더 근데 악화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4분기에 출시되는 중저가 보급 차량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경영자라도 4분기에 출시할 것 같아요. 3분기 출시한다는 것은 지금 모델 Y를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네. 그런데 거기다 7,500달러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까지 팔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미국에서 중저가로 가기 위해서는 LFP 배터리가 양산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장이 완공되는 8월 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공된다고 해서 바로 또 배터리가 양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행착오 겪으면서 한 달은 최소한 걸립니다. 그러면 9월 달 중순부터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 빨라야. 그러면 이 배터리가 테슬라 차량으로 들어가서 보급형 차량이 들어가서 10월 달부터나 판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10월 달부터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중저가 차량이 등장하는 거고요. 자, 중저가 차량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조건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러면 모델 Y 주니퍼 안 사고 중저가 차량 사야지. 이건 뭡니까? 이걸 카니발리제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즉 잠식 효과죠. 즉 결국은 그렇게 되면 모델 Y 주니퍼의 판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중저가 차량이 영업 마진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동차 총량이 많이 판매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더 진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차량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웨이모 대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전 세계에서의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가장 강점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고 데이터가 꾸준히 늘어난다라는 거죠. 많은 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총량 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한다라면 심지어는 모델 Y의 주니퍼의 잠식 효과가 발생한더라도 이것이 판매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전체 합친 모델 Y 그룹의 이 계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건 테슬라에게 좋은 현상이 될 수 있고 이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는 건 유럽과 중국에서 특히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7,500달러의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그래도 전기차를 타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7,500달러만큼은 저렴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물론 이제 모델 Y 주니퍼를 살 수 있는 걸로 돈으로 중저가를 사야 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보조금이 사라져서 그나마 네네.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하락을 여기는 방어 정도는 해줄 거예요. 방어 정도는 해줄 거고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출 성장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총 매출 성장이 자동차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1분기, 2분기 하락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점. 3분기에서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4분기부터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올해 4분기가 대단히 중요한 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로보택시. 네. 뭐 서비스를 시작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정식 허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보택시 현황 어떤지 이게 정말 테슬라의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무조건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해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반전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공식 허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주법에는 그러니까 즉 일론 머스크가 기다렸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랑 이렇게 싸바싸바 잘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주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그냥 연방 단위에서 단일화해서 연방 어디서든지 시험 한번 봐가지고 합격하면 어디서든지 로보택시를 하길 바랬던 거죠. 그게 베스트네요. 네, 근데 그건 안 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계격파에 나선 겁니다. 각계격파에 나섰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웨이모가 그걸 통과한 거예요. 통과하기 직전에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으로 거기에 감독 운전자가 앉아서, 그러니까 감독 운전자가 앉아서 운전하지 않더라도 그 운전석에 앉아서 5만 마일을 달리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 한국으로 하면 8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차량을 여러 대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주행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석에는 앉지 않더라도 옆좌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운전 감독관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차량 안에 네. 어디에 있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 않은 거고 일반 대중들에게 풀기보다는 인플루언서들 중심으로 해서 초대 형식으로 지금 풀었던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규제를 통과하는 지점이 언제냐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오스틴에서 운전 감독관 즉 조수석에 앉아 있는 운전관이 이 사람이 하차할 때 완전히 하차해서 다시는 승차하지 않을 때 네.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 감독관이 하차해서 다시는 그 운전석은 비워둘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가 사실은 로보택시 확장이 그것이 통과되면 테슬라는 언제든지 거기다 오스틴에 10만 대, 캘리포니아에 30만 대 이렇게 차량을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웨이모처럼 특수 제작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모델 Y에 그리고 내년부터 사실은 테슬라는 이것이 올해 말에 통과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예 사이버캡을 풀어버리면 되니까요. 내년부터 사이버캡이 생산된다는 건 12월부터 시제품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성장의 모멘텀은 사실은 저는 11월 정도에 오스틴에서는 운전 감독관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도의 주행 거리가 모아진다라면 내려갈 것이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운전 감독관이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하차하면서 이때부터 사이버캡을 여기다 투여한다라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만 해도 여러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죠. 미국의 4대 인구가 많은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죠. 뉴욕시죠 사실은. 이 4개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스틴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수 있어요. 테슬라.com 들어서 US에 들어가서 보면은 인력 공고란이 있습니다. 인력 공고란에 운전 감독관도 뽑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플로리다도 뽑고 있어요. 사람을. 네. 근데 아직 시작 안 했지만 곧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뉴욕시티의 브루클린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운전 감독관 할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뉴욕도 공략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대표 4개 주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그다음에 뉴욕시티 같이 테슬라가 지금 공략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고 여기에서도 이제 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또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은 뭐 또 4, 5개월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마다 규제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과해낸다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 4개 주에서 작동하게 되면 대단히 큰 의미의 로보택시 산업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차량에서 탑승자가 내리는 순간 대단히 대규모로 쉽게 얘기해서 물량 공세를 하면서 실질적인 AI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가격표가 나왔는데 물론 가격표는 최종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요금 1달러에 1마일당 1달러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제 발표된 현재 가격인데 물론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다이나믹 프라이스라 해서 이것이 기본 출발이고 테슬라도 저녁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마일당 2달러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기본 세팅만 해도 우버보다 40몇 % 싸요. 이러면 경쟁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웨이모보다는 더 쌉니다. 네. 충분히 시장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로보택시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더니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가 났다. 날 수 있죠 여러분. 기술인데요. 네.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들과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서 추락하고 얼마나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부터 해서 네.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들이 침몰했습니까? 자동차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사고가 나고 매년 미국에서만 돼요. 매년 4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자율주행이라도 사고가 전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사고 나면은 대서특필이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독자들이 좋아하시고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버즈량이 클 수 있는데 테슬라도 사고 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을 가능성을 제로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뭐 있지가 아니라 반드시 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주가는 또 일시적이지만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처럼 그런 사고가 나면 아예 샌프란시스코에서든지 이런 데서 너네 사업권 박탈할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폭발적 성장의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요소는 항상 기술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가 시총 20위권에 진입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또 사상 최고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반면 뭐 실적은 뭐 주가 상승대에 비해서 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 8월 5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났죠. 맞아요. 네. 정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좀 실적을 좀 보면은 분기 매출이 물론 큰 돈 아니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에 비해서도 이 10억 달러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를 넘은 건데요. 분기 매출이 1조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건데 이것이 처음으로 넘은 맨날 7조, 7억 달러, 8억 달러 하다가 지금 10억 달러가 넘었다는 부분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징이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들은 미국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매출은 거버먼트 영역이 있고 커머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율이 93%예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고객 수가 40%는데 보통 그리고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커머셜 어카운트라고 해서 고객 수를 발표하는데 고객 수도 40%가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 295개였는데 미국의 250개 기업이 팔란티어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 500개 기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고객 수도 5년 만에 지금 원래 50개 정도였거든요. 8년 전만 해도요. 지금 500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어닝콜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가 있었던 어닝콜에서 알렉스 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2030년까지 이 800개를 7,000개 만들겠다. 커머셜 기업 고객 수를. 예를 들면 여기에는 HD 현대는 이미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객 수를 7,000개로 늘리고 2035년에는 또 5년 만에는 7만 개로 늘리겠다. 어마어마한 고객 수를 커머셜 부분에서 늘리겠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성장 가이던스가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애프터 마켓에도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팔란티어에는 AIP라는 게 있습니다.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AIP는 정말 팔란티어가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요즘 다 AI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어 해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기업에다가 업무에다가 AI를 적용해서 업무 효율화를 높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 맨 땅에서 업무 효율화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다가 AI가 잘 안 맞아요. 되게 어렵게 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네. 근데 팔란티어의 비싼 가격에 파운드리라고 하는 운영체계죠. 기업 운영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파운드리는 고담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체계, 군대 운영체계, 경찰 운영체계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운영체계를 팔란티어를 바꿔놨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 부분에 AI 좀 도입하고 싶어. 여기에 우리 AI 도입하고 싶어. 그러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AIP에 대한 매력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왜? 파운더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체계가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각종 앱을 사서 앱이 잘 작동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윈도우즈 운영체계의 과거의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다 뭘 깔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서 프로그램 다운되고 저장하지 않았는데 컨트롤 S 안 눌렀는데 지가 문 닫아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껐는데 업데이트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운영체계가 안정적일수록 여기에 앱들이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계가 팔란티어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AI 솔루션들이 잘 붙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이 성장 전망은 좋다. 보통 성장 전망을 볼 때 룰 오브 40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쳐요. 그래서 이것이 40이 넘으면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40이 넘으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작년 2024년 3분기 때 팔란티어가 38, 60을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 여러분 기억나시죠? 3분기 발표 그 60 넘었다는 발표부터 팔란티어 주가가 올라서 지금 1년 만에 지금 500%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작년 뭐 봄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 4분기 때 84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번 1분기 때도 80 몇 달을 기록을 합니다. 더 성장해서. 이번 2분기 나왔어요. 94.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보다 높은 기업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인류에. 엔비디아. 120%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0%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이 60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쫓아갈 기업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탑이고요. 두 번째가 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팔란티어의 흔히 말하는 forward P 레이쇼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매출 규모 대비해서 이 주가를 하게 하면은 2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흔히 말하는 하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평가, 기업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는 단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 매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장률은 뛰어나지만 영업이익률도 뛰어나요.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뛰어나고 계속해서 성장도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시장도 흔히 말하는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요? 지금 이제 800개인데 목표가 7만 개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800개가 기업 지금 현재 고객 수인데 7만 개로 성장하겠다라는 것 앞으로 10년 안에 떼돈을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5년만 보시더라도 7천 개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5년, 10년을 보고서 투자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하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단기간에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변동폭이 없이 그냥 우상향만 무조건 우상향만 하는 기업은 아닐 겁니다. 주가가 분명히 변동폭이 있을 거는. 근데 그것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신호죠. 이것을 전체로 7만 개로 가는 건 약속이긴 하기 때문에 7만 개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팔란티어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독일 특집 방송을 보고 왔어요. 독일에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가 있는 헤센주라든지 바이에른주, 뮌헨이 있는 뭐 베를린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노트라인-웨스팔렌, 뭐 루르 공업 지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는 또 스투트가트가 있는 뭐 바덴뷰텐베르크 이런 주에서도 다 팔란티어 경찰에서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도입을 했고 이제 바덴뷰텐베르크 도입을 추가로 하려고 하고요. 베를린은 이미 도입을 했고요. 그랬더니 팔란티어에게 이 미국 독일 시민들의 데이터 정보가 다 넘어가는 거니 이거는 국가 데이터 안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데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부에서 하는 변명은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대체 불가능한 게 없다. 대체 불가능이다. 여러분 독일 같은 부분에서 자기들의 경찰에서 쓴다는 건 뭐냐면 시민들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왜 고려를 안 했겠어요? 대체 가능한 기업을? 열심히 찾았겠죠. 자국 내서 열심히 찾았겠죠. 네. 해외 기업에서도 찾았겠죠. 경쟁이라도 붙이려고. 네. 없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지금 팔란티어의 경쟁 기업이 없는데 시장의 니즈는 있어요. AI 정부 만들겠다, AI 국방 하겠다, AI 경찰 하겠다,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체 기업이 없다라는 것. 전 7만 개 성장의 가능성 또는 뭐 7만 개는 아니더라도 7천 개까지 성장하는 것.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독일에서의 어제 있었던 뉴스 보도의 사례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터너티브를 찾고 싶어도 알터너티브를 못 찾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을 보신다라면 당분간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가가 되게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팔란티어는 대단히 투자자분들에게 리턴이 확실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AI의 제2의 사막이 열리는 지금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외에 다음 주자가 될 기업이나 밸류체인
좀 그런 발굴할 팁이라든지 그런 섹터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AI 기업들에 집중하신 게 맞죠. AI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고 엔비디아 저는 기본 포트폴리오로 담아가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에 저는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의 속도죠. 성장의 속도도 빠를 거라고 봅니다. AI 경제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는 2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막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 B2C 시장도 지금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B2B 시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누가 입증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률이 36%였고 그다음에 이 구글 클라우드가 35%였고 AWS의 성장률이 17.5% 이것만 해도 높은 건데 왜냐하면 AWS가 시장 넘버 1이잖아요. 네. 넘버 1인데 17.5%만 해도 좋은데 야 2위나 3위는 30%씩 넘겠는데 너네는 17%밖에 못했어? 해서 주가가 지금 아마존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다 AI 매출이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AI에 관련되는 걸 실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주장한 게 뭡니까? 코파일럿 즉 챗GPT의 기업용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름 바꿔서 제공해 주고 있죠. 이것의 MAU 이거 다 유료입니다. 여러분 무료가 아니에요. MAU가 물론 이제 끼어 팔기를 하죠. 그러니까 코파일럿을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AI가 거품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B2B 시장이나 B2C 시장에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의심할 수 없다. 여기에 NPU 경쟁자가 아무리 나타나고 ASIC 컴퓨터로 만드는 뭐 칩이 늘어나는 TPU라든지 이런 것들이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만들더라도 AMD가 공략을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은 물론 엔비디아의 이 높은 60%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영업이익률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인류 역사상 없었던 기업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봉이 김선달도 이 정도 이익은 못 봤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고가라는 거고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데 안 깎고 있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60% 보면 전 세계를 위해서 40%만 영업이익률 가고 20%만 깎아도 얼마나 전체 경제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겠는데 엔비디아 끝까지 60% 고사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직 우리를 경쟁할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계를 마치고 생산돼서 퍼지는 데까지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AI 가속기 관련된 것들이 보통 맥스 2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지속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높은 채로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격이 있죠. 챗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컨슈머 시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SNS도 하려고 하죠. 그럼 메타 공격할 거고 저는 메타가 잘 방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누가 이긴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전이 조금씩은 있어요. 구글에도 검색 시장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존도 지금 오픈 챗GPT가 미국에서는 장바구니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챗GPT 열면 장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구매하면은 챗GPT가 자기 장바구니에 담아요. 여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주문할 수 있고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쇼핑 서비스에도 지금 공격을 시작을 한 거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의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리스크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죠. 이거를 챗GPT랑 전쟁에서 그들이 이긴다라면 정말 저는 이러한 기업들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들이 실패한다라면 위협을 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인프라스트럭처로 온다면 AI 전력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를 둘러싼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칩을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TSMC 없으면 엔비디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TSMC도 여러분 룰 오브 40가 좋습니다. 룰 오브 40가 80이 넘죠. 이번에 물론 그것을 팔란티어가 추월한 거지만 네. 그래서 TSMC도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당연하게. TSMC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도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ASML이죠. 근데 ASML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중국 시장을 잃어버렸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ASML은 워낙 고가고 영업이익률이 높긴 합니다만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그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공장을 증설할 때 나노 과정을 증설할 때, 그러니까 3나노에서 2나노 갈 때, 뭐 7나노에서 5나노 갈 때, 이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ASML의 조금의 단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네덜란드 주식 투자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거는 엔비디아도 쓰고 브로드컴도 쓰고 있고 마블 테크놀로지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쓰고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칩 설계를. 이건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당연하게 같이 올라가죠. 어느 정도로 근데 이거를 설계 플랫폼이라 그래요. 왜 설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에 있는 연구원이 이 기능으로 칩 설계를 막 해요. 그러면 바로 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에 있는 이 케이던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TSMC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TSMC에서 바로 답 줘요. 그거는 제작 못함. 그거는 제작 가능. 이런 식으로 이 제작 설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대단히 강점이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어플라이 마테리얼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HBM과 엔비디아의 GPU와 쿠퍼칩을 이걸 패키징하는. 여러분 이 패키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 지금 대부분 대만에 있는 TSMC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 패키징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TSMC가 성장하고 엔비디아가 성장하고 TSMC가 성장하는 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TSMC에 맡기니까요. 이런 거 할 때마다 패키징 기술은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장비를 대고 있는 세계 2위 물리적 반도체 장비 업체가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입니다. 1위가 ASML이고. 그럼 당연하게 같이 올라가겠죠. 특허 라이센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라다인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납품 받기 전에 이 부품이 제대로 들어가서 작동하겠는지. 삼성 너희는 땡 할 때 테스트하는 기계가 테라다인이에요. 삼성은 테라다인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테스트 장비도 계속해서 쓰겠죠. 왜냐하면 품질 검증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밸류체인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 다 AI 관련 기업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물론 미국의 전체 매크로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다 내려가겠죠. 그러면 뭐 4월 달에 리버레이션 대비해가지고 트럼프가 종이 쪽지 나와가지고 상호관세 얼마 했더니 다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조정들은 이길 수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이거는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크로도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적인 영향을 뺀다라고 한다면 AI 기업은 저는 버블이 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품을 뚫고 지금 현재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는 단계고 급팽창하고 있는 단계고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막이 시작됐다고 얘기되는 거고 앞으로도 3막, 4막, 5막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주들을 열심히 좀 찾아보시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실 때 뭐 20개 주식 갖고 있다 저는 이런 건 정말 추천하지 않거든요. 10개 주를 넘기면 그거 어떻게 재무제표 다 봐요. 저도 힘든데. 저는 적은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AI 관련주에 집중하시는 것이 대단히 유의미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하나의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전문성이 있으시면 당연하게 공부가 착실하게 되신 분들은 바이오주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양자 컴퓨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실 수 있는 건데 저는 다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AI가 대단히 중요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AI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네. 포트폴리오 꾸린다라고 한다면은 뭐 1억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 꾸린다라고 한다면은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은퇴할 만한 자금도 모일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도 저는 이제 금융자산으로 가능한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5년까지 견딘다 그러면 저는 당연하게 팔란티어나 테슬라는 5년 뒤에도 안전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소한 2, 3년이 안전한 주식은 엔비디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금의 성격도 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한꺼번에 주식 사는 걸 권하지 않아요. 저도 주식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달 정액을 사는 거죠. 네네. 조정을 받으면 2배를 사는 거고. 그리고 모두가 익스트림 기어에 있어가지고 막 뭐 하면은 추가 매수할 때는 아예 매달 사는 금액을 반으로 낮추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더블 다운 뭐 흔히 말하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DCA라는 이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물론 손해 볼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점을 맞추고 뭐 최고점을 맞추는 건 그거는 저는
저기 좌판 깔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맞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거기에 드는 에너지보다 저는 나는 이거를 장기 투자라고 보고 매달 일정 금액을 한다. 하지만 조정이 들어오면 현금을 준비해 놨다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20%에서 30%까지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조정이 오면 4월 달에 그 조정 기간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이익을 받겠어요. 뭐 9월에 조정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다들 조정 얘기를 하니까 자금을 비축해 둬야죠. 그때 들어가서 매달 사는 것을 예를 들면 100만 원 사다 보면 조정 기간에 200만 원 사는 거고 그리고 엑스트림하고 지금 막 정고점 찍고 막 이러면은 5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들을 좀 정해놓고 DCA 전략으로 저는 투자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방법다는 말에 옳은 방법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뭘 공부했길래 이렇게 주저리 떠드냐 이렇게 많은 댓글도 있을 텐데 저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제가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사실은 주식 투자한 지 이제 3년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기업 연구라든지 기술 연구는 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사실 박사과정 때부터 해왔었는데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감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공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계속 꾸준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투자해 보시면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 걸 다들 깨달으실 건데 이 심리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공부, 그죠? 네. 그 기업이나 그 산업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또 해당 AI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뎁스 있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마음을 이번 기회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